동갑내기인 레이븐과 제닛은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둘은 서던 버지니아 대학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었던 인연 탓에 금방 가까워졌고 그녀에게 한눈에 반한 레이븐의 적극적인 대시에 곧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1979년 버지니아의 대가정에서 11매 중 7번째로 태어난 제닛은 어릴 때부터 여러 운동에 두루둥했고 활달한 성격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만난 이들은 2년 뒤인 2008년 어린 나이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유타 출신인 레이븐은 페루에서의 선교 활동 경험과 독실한 몰몬 교인임을 제닛의 가족들에게 어필하며 결혼 승낙을 얻어냈습니다. 커플은 2년 동안 버지니아 주에서 거주한 뒤 노스캐롤라이나 더럼에 있는 스포츠 용품을 파는 회사에 직장을 얻게 되어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둘은 서로를 사랑했고 경제적인 터전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 불과 3년 만에 레이븐이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알려오면서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의 여자들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된 제닛은 큰 충격에 빠졌고 둘은 별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제닛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를 용서하기로 하고 두 사람은 재결합합니다. 아들 케이든이 태어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부부관계는 잠시 안정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레이븐의 극심한 감정 기복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고 이따금씩 정당한 이유도 없이 불같이 화를 내고 몰아붙이는 그의 모습에 제닛은 무서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힘든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고 집주인에게 예기의 렌트비를 깎아서 겨우 생활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까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된 원인은 레이븐의 횡령 때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15,000 상당의 물건을 빼돌려 이베이에 판 것이 발각되면서 그는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제닛 역시 자진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얼마 뒤 그 일이 터졌습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녀는 2층 서재에서 다량의 피를 흘린 채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손과 가슴 그리고 목에 자창이 있었고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부엌 싱크대 옆에는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가 그대로 있었고 금품을 뒤진 물세크는 없었습니다. 사라진 것이 있다면 서재에 있었던 레이븐의 노트북과 칼뿐이었습니다. 칼 수집가였던 레이븐의 보유 콜렉션 중 하나가 사라진 것입니다. 현장에는 범인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단서들도 보였습니다. 피 묻은 신발음과 집 옆문 안쪽에서 발견된 핏자국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생후 6개월 된 아들 케이드는 서재 옆방에서 무사히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고 3군데의 자창 중 목 부위를 관통한 공격이 치명상을 입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밖에 손가락에 난 상처가 방어훈으로 인한 것인지는 결론을 내지 못했고 성범죄를 의심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서가 나오면서 또 하나의 비극이 전해졌습니다. 제닛이 죽기 전 또 하나의 생명을 잉태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집에 침입 흔적이 없고 금품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점으로 미루어 고의적인 살해 목적을 가진 피해자를 평소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같이 사는 남편의 소행임이 쉽게 추정 가능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는 3가지뿐. 첫 번째는 피 묻은 신발 자국이었습니다. 잠시 혼선이 있었지만 이 증거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응급구조대원의 것임이 밝혀지면서 일단락됩니다. 두 번째는 서재 수납장에서 채취한 신원 미상의 지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지문은 수납장 제작 시 페인트칠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마지막은 옆문 안쪽 면에서 발견된 핏자국. 제닛의 DNA와 신원 미상의 DNA가 섞인 이 증거에 대해서 경찰은 특정할 수 없는 유전자가 범행과는 무관하게 이전부터 존재해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증거들을 토대로 용의자 특정을 위한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경찰의 눈은 자연스럽게 남편인 레이븐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제닛이 살아있는 것을 본 마지막 목격자이자 그녀의 죽음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당일 행적을 확인하고 부부간의 갈등이나 경제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가 한 경찰관에게 진술한 당일 행적은 이랬습니다. 교회 친구가 집에 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고 저녁 7시쯤 그가 떠난 뒤 아내는 빨래를 개키고 나서 아기를 재웠다. 그런 다음 아내는 침실에서 평소 즐겨 시청하던 제네럴 하스피털을 보면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고 나는 실내 축구 경기 약속이 있어 8시쯤 집을 나왔다. 경기가 끝나고 10시 30분에서 40분쯤 집에 돌아왔는데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2층으로 바로 올라갔고 그때 아내가 서재의 다리를 배 쪽으로 모은 자세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걸 봤다. 그런 그녀를 앞으로 일으켜서 꼭 안아줬고 신의 은총을 빌었다. 경찰 조사 결과 정확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친구가 다녀간 뒤의 집안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의 알리바이는 완벽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닛의 사망 시점은 언제였을까? 교회 친구가 다녀간 저녁 7시에서 119 구급대가 도착한 시간인 밤 11시 사이로 시간대가 좁혀지지만 부검이가 정확한 사망 시각을 알 수 없다는 소견을 표명함에 따라 그 이상의 시간 범위를 좁히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당일 행적을 검토하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부부는 저녁이 되면 부엌한 귀퉁이에 키우는 반려견을 크레이트에 넣어 잠을 재우는 루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날은 집 마당 창고로 크레이트를 두는 장소를 바꾼 것입니다.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평상시 개 짖는 소리를 자주 들었지만 이날만큼은 아무런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갑작스럽게 루틴에 변화를 줬을까? 만약 그가 범인이라면 반려견이 범행 현장에 가깝게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상함을 감지한 반려견이 날카롭게 짖기라도 했다면 이웃이 들었을 테고 그에게는 불리한 증언을 남겼을지 모릅니다. 그에게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범행과 관련이 있을지 모를 물건들만 사라진 데 있습니다.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사전 모의 정황이 담겨 있었을 노트북과 범행 도구인 칼을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사라진 게 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아내 명의로 수령이를 자신으로 하는 $500,000 상당의 생명보험금을 들었고 아내의 장례식이 있기 하루 전 보험사의 청구에 돈을 받은 점도 주목했습니다. 보험을 든 사실 자체만으로는 완전히 이상하다고 보기 어려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단 한 번도 보험료를 거르지 않고 납부한 점은 의심을 살만했습니다. 버는 것에 비해 화려한 생활을 추구했던 그의 라이프 스타일 역시 금전적 이득을 위한 범행 동기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고급차를 4대나 보유하고 있었던 레이브는 꽤 많은 금액의 자동차 할부금을 매달 납부하고 있었는데 $30,000 남짓의 연봉에 비하면 과한 편이었습니다. 또 다른 범행 동기를 엿볼 수 있는 점은 그가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수의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외도를 저질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제닛과 아들 케이든의 친권과 양육권을 놓고 다툼을 벌여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범행 동기로 연결될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정황들로 미루어 볼 때 남편이 범인으로 의심되는 상황. 하지만 그것만으로 남편을 범인으로 단정짓기엔 부족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조금 더 결정적인 정황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 나왔던 단서와 제보들이 점차 소진되고 새로운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사건은 난항을 겪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 레이브는 사건 발생 불과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본가가 있는 유타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준비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남자와의 인연은 어린이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5세의 나이에 홀로 딸을 키우던 싱글맘 바네사는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데려다 주다가 레이븐과 마주쳤고 한부모 가정이라는 공통분모로 종종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차례 아픔을 겪었던 터라 이성적인 만남은 조심스러웠던 바네사. 하지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그의 모습에 이내 마음을 열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과 같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레이븐이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데이트가 막 시작될 무렵 그가 자신의 전처에 대한 얘기를 어렵게 꺼내놓으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말은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라고 시작한 그는 집에 침입자가 있었고 자신의 집에 돌아왔을 때는 아내가 죽어 있었다며 더 이상의 말을 아꼈습니다. 그날 바네사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그 사건의 전말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사건 기사들과 레이븐의 인터뷰들, 그리고 블로그와 포럼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빠짐없이 모두 읽었습니다.
은퇴한 전직 경찰관의 딸이었던 그녀는 강력 사건에 민감했고 그와의 관계가 깊어지기 전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에 대해 많은 것을 확인한 직후 그녀가 느꼈던 감정은 그가 결백한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문점을 노트에 정리해서 다음날 저녁 그와 만난 자리에서 남김없이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을 듣고 난 후 모든 의혹이 풀리는 순간이었다고 그녀는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레이븐은 그녀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 둘은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신혼 첫날 레이븐이 한 말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는 바네사 판드. 약속할게. 절대 당신을 다치게 하지 않을게. 그가 내뱉은 소름 돋는 말 한마디는 예사롭지 않은 결혼 생활의 서막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폭언과 모욕과 같은 언어 폭력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손찌검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결혼 생활은 불과 수개월 만에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한편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새로운 형사가 사건을 맡으면서 활기를 띠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도 벌써 3년이 넘은 시점.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범인을 반드시 잡겠다는 제닛의 가족들의 염원만큼은 처음과 그대로였습니다. 대가정에서 자라 유달랐던 형제애를 가진 제닛의 언니들은 처음부터 레이븐을 동생을 죽인 범인으로 의심했고 그간 경찰에 그를 둘러싼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해 왔었습니다. 그 중에는 사건이 벌어지기 하루 전날 그의 행적과 관련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사라진 노트북의 백업 디스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 레이븐이 제닛의 본가를 방문했을 때 그의 더플백에서 컴퓨터 디스크 한 장을 발견한 제닛의 언니는 곧바로 내용을 확인했고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백업 날짜가 제닛이 죽기 하루 전날인 2005년 4월 25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가 다음날 컴퓨터가 사라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백업은 정확히 사건 발생 하루 전날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정황적 증거가 확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임자로부터 방대한 양의 케이스 파일을 물려받은 찰스 솔 형사는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레이븐 에버로아에게 연락해 사건 당일 벌어진 일을 복귀하는 것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레이븐이 이때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They want to compare the statement I offered compared to the evidence file. So I guess that's frustrating. I don't know. I need to win the lottery. You know, and if I were to win $3 million, I would dedicate $2 million to fighting this. 지금처럼 브이로그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시절에 캠코더로 형사와 전화 통화를 하는 자신의 모습과 통화 직후 코멘터리를 하는 영상을 찍어둔 것입니다. 영상에서 그는 짜증이 잔뜩 나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자신을 유력 용의자로 생각하는 경찰과 트루크라임 포럼과 싸우기 위해서는 로또 당첨이 필요하다는 레이븐 에버로와 그의 이상한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솔 형사가 현장에서 사라졌던 칼에 대해 묻자 칼을 찾았다며 변호사를 통해 전달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칼을 찾은 경위가 참 이상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촌이 싸서 보내준 이삿짐에서 칼이 나왔고 애초에 현장에서 사라진 적이 없었는데 경찰이 감식할 때 놓친 것뿐이라며 경찰의 무능력을 꼬집었습니다. 솔 형사는 그의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낸 칼을 크라임 랩에 보내 시신에 나있던 자상과 대조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일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피가 묻어있지 않은 깨끗한 칼은 범행 도구로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레이븐이 경찰을 조롱하듯 칼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솔 형사는 레이븐이 로컬 방송에도 서슴없이 출연해 심경을 얘기하는 등 말을 아끼지 않는 빅토커라는 점을 간파하고 그가 사건 당일과 관련 경찰과 주변인들에게 한 진술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머지않아 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이 드러납니다. 한 경찰관에는 집에 돌아왔을 때 아기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들어서 2층에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고 NC 원티드에 출연해서는 집에 왔을 때 평상시와 다를 바가 없었고 늘 하던 대로 아기를 보러 올라가서 키스를 했다고 말을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더 심각한 진술의 불일치는
아내를 발견한 상황에서 발견됩니다. 119 신고 전화 당시 교환원에게 그는 아내의 입술이 파랗고 동공이 열려 있다고 해놓고 교회 지인한테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제닛이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라고 말을 해서 나도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신의 은총을 빌어줬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솔 형사는 있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고 그대로 진술하는 거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사는 사건 초기부터 레이븐이 주장한 아내가 외부 침입자에 의해 변을 당했다는 가설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닛이 죽음을 맞은 서재는 작은 크기인데다 책상과 책꽂이와 수납장이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다툼의 흔적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데 모든 것이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아기가 옆방에서 자고 있고 제닛이 운동선수 출신인 점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이상했습니다. 그녀가 절대 아무런 저항 없이 당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 형사는 레이븐이 서재에 있다가 제닛을 불러들인 후 기습적으로 공격을 감행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상황을 묘사한 그의 진술에 반드시 허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현장 사진들을 찬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장실에 있던 콘택트 렌즈 보관 케이스. 보관함은 비어 있었습니다. 순간 침실에서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잠들 준비를 했다는 레이븐의 진술이 떠올랐습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데 콘택트 렌즈를 여전히 끼고 있다. 이상했습니다. 솔 형사는 제닛의 평소 습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전에는 항상 콘택트 렌즈를 뺐고 TV를 시청하면서 잠이 들 때는 안경을 썼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안경은 침대 근처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부검 결과서에서 제닛의 콘택트 렌즈 착용 여부를 확인했지만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닛이 죽기 전 콘택트 렌즈 착용 상태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 그녀의 시신을 무덤에서 발굴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이븐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닛의 유족들의 동의하에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녀가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었던 겁니다. 법의학 안과에는 더 나아가 고인이 착용한 콘택트 렌즈와 보관 케이스의 고육식별 번호가 일치하는 사실까지 밝혀냅니다. 레이븐 에버로와의 진술에서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찰은 레이븐의 두 번째 아내였던 바네사 판드와 그와 외도를 벌인 여성들로부터 그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진술 확보를 끝으로 충분한 정황적 증거가 모아졌다고 판단, 레이븐 에버로와의 기소를 결정합니다. 아이다호주에 거주하고 있던 레이븐을 체포하고 노스캐롤라이나로 송환해 재판에 넘깁니다. 2013년 4월 드디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8년 만이었습니다. 더럼 카운티 검사는 법정에서 정황적 증거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으면서 배심원 설득에 나섰고 그의 폭력적인 모습을 목격한 여성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그가 위험한 인물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들 중 이른바 스타 위트네스, 즉 핵심 증인은 바네사 판드였습니다. 제닛을 제외하고 그와 결혼 생활을 한 유일한 여성의 입에서 나온 증언이라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레이븐을 언급할 때 피고인이라는 호칭을 줄곧 사용한 그녀는 증언석에 앉아 결혼 생활의 일화를 얘기하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He had shoved me up against the wall where I fell to the ground. Later trying to convince me that I had tripped. 반면에 레이븐의 변호인단은 그가 범행을 저질렀음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의 부재를 거론하는 한편 변호인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를 불과 일주일 전에서야 검찰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재판의 무효화를 요청했습니다. 레이븐이 제닛의 모든 것을 통제해서 본인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던 검찰 측 증인의 진술과는 달리 제닛이 전 남친과 거의 매일 이메일을 주고받은 증거가 나왔다는 것이 그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재판관은 변호인단의 요청을 기각했고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최종 변론에서 검찰은 배심원들에게 이 사건은 정황적 증거에 의존해야 하는 케이스로 하나의 퍼즐만 놓고 본다면 충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전체를 조망한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가 범인임이 명백하다고 유죄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배심원단은 10시간이 넘는 심의 끝에 12명 중 1명이 무죄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의견 불일치 판결을 내렸고
재판관은 재판 무효에 해당하는 미결정 심리를 선언했습니다. 얼마 뒤 재심 논의가 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레이븐이 플리바겐, 즉 형량 협상에 동의하면서 두 번째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됩니다. 그가 받아들인 형량 조정 협상은 알퍼드 플리라는 것으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지만 재판을 이어가고 싶지 않을 때 합의를 통해 법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4년 레이븐 에버로아는 중동성 살인에 대한 유죄를 시인하고 몇 년간 형을 더 살다가 2018년 크리스마스에 석방됐습니다. 현재 그는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